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의 우리 누리의 변창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병원장애비의 법제이사를 한 4, 5년 전부터 맡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 실손보험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해서 그 법제이사로 활동하면서도 그 회원 병원들이 이제 소송을 당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 내지는 이제 소송 진행을 했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맡겨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손보험사들이 그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제 대량적으로 진행하게 된 게 한 2019년 정도부터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되게 뭐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파편적으로 이렇게 그 제공이 돼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쭉 정리를 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실손보험사가 이제 병원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위 임의비급여 소송 관련해서 그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향후 전망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그 일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기관의 임의비급여 행위, 임의비급여라는 그 개념은 판례나 그 법원에서는 이렇게 그 명확하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병원 임의로 환자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임의비급여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주 타겟으로 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급여 관련해서는 심평원하고 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 규정으로 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급여행위에 관련해서는 심평원이나 공단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그 터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제 그 법 규정 근거로 해가지고 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가 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비급여 비용 그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이제 그 실손보험사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그 본인들이 이제 그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나선 게 이제 이런 소송들인데, 이게 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관련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민법 법리에 따라서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사가 이제 소송하는 그 이 주요 테마는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시술 통제가 그 핵심입니다. 임의 비급여의 유형을 그 대략적으로 보면 별도 산정 불가에 따른 임의 비급여, 그다음에 급여 기준을 초과한 임의 비급여, 그다음에 허가사항, 이건 대개의 경우에 이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료기기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임의 비급여, 그리고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시술인데 그 신의료기술 평가 그 내용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이런 것들이 좀 주 테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착오 또는 심사 삭감을 우려에 따른,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청구해봤자 공단에서 지급하지도 않는 돈 그냥 비급여로 청구하자, 이런 게 이제 심사 삭감 우려에 따른 임의비급여라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준다고 보험약관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비급여의 개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에 한해서 비급여 비용으로 보험사에서 보장해 준다.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반대 해석하면 임의비급여, 앞서 말씀드린 임의비급여는 보험금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험약관에 이렇게 모든 실손보험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 요건은 이거는 2012년도에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 백혈병 그 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비급여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임의비급여라고 뭐 과징금을 때린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안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비급여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행위 당시 시행되는 그 법령상에 이거를 이제 요양급여나 비급여로 편입시키거나 어떤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 있었거나 또는 그런 절차가 이렇게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그 시급성, 이거 빨리 도입해야 될 시급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이 비급여로 편입시키려는 이런 절차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진료인과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어야 되고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벗어나서 진료해야 할 그런 의학적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요건으로 들고 있고 세 번째 요건은 환자에게 미리 이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거 본인 부담으로 그 전액 내겠다라는 동의를 받았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요건 자체가 엄격하고 상당히 까다롭죠. 해서 이 요건 자체에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환아들이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게 뭐 일부 예전에는 임의비급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례로 예외적으로 물꼬가 약간 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원인 해서 이제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구 원인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진료 후에 환자로부터 이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을 수도 없는데 이걸 임의비급여로 그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이다.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사 상대로 아까 그 보험 약관에서 봤듯이 이거는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건데 임의비급여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없는 건데 보험금 청구해서 받았다. 그래서 그 피보험자들도 보험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그 보험사가 뭐 채권 횟수의 편의상 내지는 뭐 어떻게 보면 절차의 편의상 환자들이 병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으로 그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 환자들에 대한 그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자가 그 병원한테 가지는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것 생각해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남의 채권을 그 채무자가 아무리 자기 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마음대로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게 이거 뭐 사실은 뭐 자본주의나 자유시장 경제에 좀 맞지 않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최초로 그 인정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채권자 대위권 자체는 남의 채권을,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어떤 그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채무자가 제3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고의적으로 행사하지, 어차피 빚이 많은데 그 돈을 자기가 그 자기의 그 채무자의 그 제3채무자한테 자기가 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돈은 어차피 자기 채권자한테 뺏길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자기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뭐 빚을 갚을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조차 없는 이제 무자력일 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뭐 채무자가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채무자의 그런 그 책임 재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확보하기 위해서 대신 그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무자력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런 실손보험 관련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환자들이 뭐 어차피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많아봤자 뭐 한 100여만 원대고 뭐 적으면은 뭐 몇십만 원대인데, 사실은 그 환자가 이제 그 돈을 못 갚을 정도로 그 무자력인 상황은 아니죠. 그거는 명백하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이제 무자력일 것을 그 보험사 쪽에서 입증을 할 수가 없고, 이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의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면 이 여기서는 이제 보험사가 환자한테 가지는 그런 보험금 반환 청구권이죠. 이 피대위 채권은 이 환자가 이제 그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제 뭐 임의 비급여 너 그 받을 수 없는 진료비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라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이런 밀접한 관련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느냐. 세 번째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아까 그 무자력 그 요건이 완화돼서 직접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바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아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그 요건인 거죠. 근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 보험사 측은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 청구한다면 보험금 회수가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피보험자들 입장에서도 보험사가 대신 이렇게 자기 권리 행사해 주는 것이 간편하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보험사한테 토해내는 거 이거 얼마나 불편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보험사의 편의를 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의료기관 쪽에서는 이런 채권 회수의 용이성만으로 남의 채권 대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채권자 대위권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수라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고 이 보험사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회수하는 절차가 이게 번거롭다는 것은 그냥 보험사 사정일 뿐이지, 이게 뭐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라는 어떤 요건에 이게 충족되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피보험자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지 여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아무리 임의비급여 행위라 하더라도 대개 환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진료에 만족을 못했으면은 좀 얘기는 다르겠죠. 그런데 뭐 시술 경과도 좋고 뭐 병원이랑 납보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게 임의 비급여라고 이게 그 환자가 그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뭐 진료금과 만족하면은 99.9%는 뭐 이게 나중에 이게 뭐 받을 수 없는 법률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다 뭐 이렇게 한다 그걸 해도 환자들이 그 의료기관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돈을 다 달라고 과연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근거로 이제 의료기관 측은 그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두 번째 청구원인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받는 행위는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거나 피보험자들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다. 이게 그래서 위법하다. 그리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위법 행위에 의해서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실손 의료비를 지급한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채권자 대위가 계속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제 환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그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 채권 자체를 이제 양도를 받는 겁니다. 양도를 받아서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로 소송이 요즘에는 주 테마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관 측의 반론을 펴는 게 이거는 완전히 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거다. 이거는 신탁법 제6조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이 채권 양도에 받는 게 이게 보험사가 병원 상대로 소송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 목적으로 이거를 채권 양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는 그 반론을 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례들도 있는데, 좀 다수는 그냥 채권 양도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서 그 소송 제기가 이런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까지는 이제 보지 않는 법원 판례 경향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진행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MRI 비급여 청구 사건 해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 81057 이 판결이 한마디로 이 최근에 이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량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 이후로 그 실손보험사가 소송을 대량적으로 진행하게 된 거고요. 사건의 개요를 보면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으로 MRI 촬영 후 반달 연골의 열상 또는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10월 1일 날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로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은 비급여에서 이제 요양급여로 전환이 됐는데, 이 제도 자체의 어떤 그런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이게 요양급여로 전환이 되면 이제 요양급여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급여로 청구를 해서 그 기준에 벗어난 이제 비급여로 소송이 들어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고, 이 주의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 주의적 한마디로 첫 번째 주장은 아까 그 청구원인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이거 요양급여로 청구해야 되는데 비급여로 청구한 것은 이거는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된 어떤 불법 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지급한 비급여 금액과 그러니까 원래 그 MRI 요양급여의 그 환자 본인 부담금 그 차액 상당이 보험사가 입은 손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했고요. 예비적 주장은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채권자 대위 그 논리로 이제 그 예비적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이게 그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는 맞지만은 어떤 그 위법한 행위와 그 보험사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어떤 뭐 그런 인과관계가 과연 있느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봤을 때 뭐 그런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1차적인 청구는 기각을 했는데 이런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피고는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은 피보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해서 어떤 진료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기관이 환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구대로 계속 아까 그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 보험사들 사건은 이 그 논리로 다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비급여로 그 어떤 강행 규정을 위반했고 그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그런 불법 행위로 보험사가 의료기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 논리로 다 기각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판례에서 채권자 대위 요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그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이게 문제는 대법원에 가서 이게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병원 쪽에서 항소를 했을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그 항소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 소송에서는 채권자 대위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승소한 거의 최초 사례가 돼버린 건데,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게 그 심리를 제대로 하고 기각이 된 게 아니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봤을 때 이거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할 만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그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그 원고의 상고를, 그러니까 그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는 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의미를 부여를 했던 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 대법원에서 채권자 대위 요건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뭐 무자료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이거는 허용된다라는 어떤 심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심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에는, 왜냐하면 이 소송 자체가 사실은 소가가 한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상당히 소액 소송이었어요. 상당히 소액 소송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런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를 인정한 이 사례 사안이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를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해서 단지 이제 뭐 좀 간단한 사건으로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해버렸는데, 보험사에서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했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보는 이제 그런 대량 소송이 뭐 맘모톤 관련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뭐 100여 건 이상, 뭐 페인 스크램블러도 전국적으로 100여 건 이상의 한 수백 건의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그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촉매제가 된 사건인데, 좀 어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대법원의 그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거를 너무 그 보험사 쪽에서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거를 대량 소송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초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는 보험사가 수십 명의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 청구를 한다면 보험금 행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한마디 현실적 필요성을 상당히 좀 그 의미를 부여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를 인정하는 바람에 어, 그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도부터 보험사들은 채권자 대위 소송 내지는 뭐 합의 요구 등 뭐 엄청나게 이제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날리기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여기에 그 아까 그 판례에 반기를 드는 판례들이 하나씩 계속 그 나오게 됩니다.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존의 필요성, 한마디로 이제 뭐 무자력 요건을 굳이 이 사건에서만 완화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내게 됩니다. 각하 판결이라는 거는 어떤 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 요건이 그 결여가 돼 있다. 이 요건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심리할 필요도 없이, 이게 무슨 이미 비급여니 뭐니 뭐 이런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그 소송을 끝내버리는 거를 각하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이 법원의 그 판단의 이제 주요 근거는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 환자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사정만으로 그 보험사가 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뭐 그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다 따져보면 이거는 그 환자의 어떤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당연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 채권자 대위 그 행사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각하 판결이 내려지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MRI 비급여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급여인지 요양급여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이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비급여로 받았던 게 이제 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손보험사에서 아마 이거를 계속 이제 뭐 계속 주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급여로 받아왔던 거가 이제 급여가 되고, 그 과도기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급여인데 이제 비급여로 받는 경우는 이제 이런 소송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뭐 그 채권자 대위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당연히 첫 번째로 주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거는 그 요양급여 대상이 그러니까 비급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껌껌이 이제 다퉈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무릎 관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 퇴행성 및 이제 만성 손상은 비급여, 그리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 시 이제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소송 제기할 때
뭐 일단은 뭐 상당히 좀 그 그물 던지기 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만약에 뭐 100건의 그 환자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면 건건이 다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던 소송도 한 100건 정도 환자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다 따져보니까 한 50건은 이거는 뭐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어떤 사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그냥 일단은 막 이렇게 투망식으로 던져버리고 그 병원에서 알아서 이거 뭐 분류해라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무책임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특히나 이 MRI 비급여 청구 관련한 건은 뭐 건건이 좀 다 다퉈야 되는 좀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페인 스크램블러 관련한 사건인데 이게 뭐 핵심은 간단하죠. 신의료기술 평가 고시에는 이제 기존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 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사항은 뭐 수술 후 외상 후 급성 통증 뭐 이런 경우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의료기술 평가 고시된 내용이랑 이제 의료기기 시각처 허가 사항이랑 이게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이 시각처 허가 사항에 따라서 이제 그 환자들로부터 이제 비급여 비용을 받았을 때 이제 문제가 임의 비급여로 문제가 된 사안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 시술 전에 다른 치료 이력이 없거나 이 시술과 물리치료가 동시에 실시된 경우, 그러니까 물리치료가 동시에 실시했다면 기존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통증 치료로 관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이거를 임의 비급여로 소송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 스크램블러 사건들도 거의 대부분 채권자 대위 요건이 없다고 해서 이제 각하 판결이 계속 났고요. 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이게 뭐 반사회성을 갖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목적하에 기울된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 영역 외에 존재하는 최신 신기술 진료행위를 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반드시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이거는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권리인데 그 채권을 가진 그 권리자가 이거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채권을 그 채무자 채권자라고 해서 어떻게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그 논리로 그 각하 판결을 내렸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맘모톰 시술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맘모톰이란 이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고 요양급여 기준은 유방 생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초음파 유도료 치료제로 되는 이제 별도 비급여로 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식약처 허가상은 그 양성 조직이 양성일 경우에는 조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성종양 절제술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상에서는 허가가 돼 있는데 그 요양급여 기준에는 이게 포섭이 안 되는 아까 그 페인 스크램블랑 거의 같은 구조죠. 이런 구조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2018년도에 유효성 입증 부족으로 연구 단계 기술로 평가가 됐고
그 맘모톰을 이용한 양성종양 절제술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평가가 이제 그 반려가 됐는데 2019년에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이 됐는데 그 과정은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 대량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신호기술 평가에서 2018년도에 탈락이 됨으로써 이제 보험사에서 이 소송을 대량적으로 제기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이런 신호기술 평가 절차였기 때문에 이 평가 절차에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뭐 학회나 뭐 이런 의료기관에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이제 결과로 이제 2019년에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이 맘모톰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임상에서 쓰이고 있었던 시술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의료기술이라도 볼 수 없는 시술법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 요양급여로 이제 편입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한마디로 뜻하지 않은 2018년도에 정말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된 거죠. 이게 뭐 별다른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제 평가 절차에서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 보험사 측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기술 평가를 안 받았는데 너네들 이렇게 시술비를 왜 받느냐 해서 임의비급여를 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2002년부터 한 15년 동안 뭐 아무 문제 없이 진료비를 받아왔던 게 갑자기 불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해서 이제 보험사 측은 그런 주장을 했고 의료기관 측의 주장은 우선적으로는 유방 생검과 절제는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고 유방 생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하였고 이 비급여로 우리가 받은 거는 이제 초음파 유도료 치료 재료에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만약에 이미 비급여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 비급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논리로 의료기관 측은 주장을 폈습니다. 이 맘모톰 사건들도 이제 채권자 대위를 부정을 하고 이제 각각 판결이 주로 이루었는데 그게 뭐 제가 이제 뭐 느끼기에는 이 수백 건의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채권자 대위 요건이 이제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들이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하급심에서도 이제 보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재판부가 있었고 그 퍼센테이지가 뭐 한 10%, 막 20% 정도 되는데 이 맘모톰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진료비 청구의 위법성 여부도 이게 과연 임의 비급여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하급심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일반에서 널리 쓰였던 건데 뭐 갑자기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신의료기술도 아닌데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가 과연 이게 임의 비급여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 행위까지 인정이 되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됐고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는 이게 생검 목적과 종양 절제 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생검으로 일단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한 이유도 이 양성종양 절제술을 요양급여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최초 연구 단계의 기술로 결정한 취지도
이 생검을 한 과정에서 조직을 전부 절제하는 것의 유효성까지 부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서 유방 생검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비급여로 초음파 유도로 치료 재료들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이런 1심 판결입니다. 이건 1심 판결이 나왔고요. 이 사건, 이 재판부에서는 어떤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이런 그 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실시한 의사는 행위의 내용, 성격과 상대 가치 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에 준용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절제지만은 이 생검하는 걸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맘모톰은 원래 이게 같이 동시에 그 진행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성종양 전부 절제는 침생검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오던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생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봐서 이것도 이제 의료기관 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도 맘모톰은 20년 전부터 뭐 연간 약 8만 건 이상 진행된 대중화된 시술이고, 그리고 2019년 10월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시술들이 임의비급여 치료에 이건 해당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요건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 재판부는 예외적인 임의비급여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맘모톰 절제술이 뭐 안전성, 유효성 당연히 입증됐고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던 시기에도 이젠 당연히 안전성, 유효성 인정됐었고 뭐 당연히 의학적 필요성도 당연히 갖추고 있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젠 그런 시술로 간단히 떼낼 수 있는데 이거를 수술을 받게 하는 거, 그것만 돈을 주는 게 타당하느냐, 뭐 이런 근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해서 환자가 나 이거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받았다면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 재판 진행 경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최초로 MRI 비급여 사건이 2015년부터 진행이 됐고 이게 쭉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이어왔는데 이거는 아까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쭉 7년간 진행돼 온 사건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공개 변론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이 사건 직전에는 조영남 가수 조영남이 이제 미술품 위작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개 변론한 게 2020년도에 처음이고 한 2년 만에 이제 그 수많은 대법원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을 이제 공개 변론을 진행한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심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이고 이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도가 높고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서만 공개 변론이 진행됐는데, 하여튼 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상황에서 하여튼 뭐 이런 공개 변론이 최초로 진행이 됐고요. 이 대법원 공개 변론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로 아까 채권자 대위권이 과연 인정이 되느냐 보험사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로서 2019년 7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맘모톰 시술은 과연 허용이 되는 거냐, 되지 않는 거냐 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거쳤고, 이렇게 공개 변론까지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 뭐 1년 안에는 최종 결론이 날 거는 같습니다. 날 거는 같고, 첫 번째 뭐 채권자 대위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이 두 번째로 이젠 임의비급여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예외적 임의 비급여 요건은 상당히 좀 그 요건 자체가 협소한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넓히는 어떤 그 논리를 대법원에서 제공을 할 것이냐, 그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소송 전략을 보시면 환자들로부터 이제 채권 양도를 받아 소송 제기한다. 아까 채권자 대위가 계속 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의 환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아서 아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채권 양도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소송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정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뭐 답변서도 내고 나 조정 절차 참여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병원 측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소액 다수 소송으로 의료기관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 한마디로 박리담회로 어떤 한 변호사한테 그 소송을 그러니까 대량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 변호사도 한 건당 소송 수임료가 좀 작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을 맡습니다. 왜냐하면 뭐 1년 동안 내가 몇 건을 보장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그 수임료는 이게 낮춰가지고 한마디로 박리담회로 소송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뭐 채권 양도 받은 게 뭐 한 10몇만 원짜리 뭐 진료비 뭐 그 환자들 한 10명한테 받아가지고 총 소가는 한 100몇만 원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소송들이 이제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이 소가 100몇만 원짜리 소송을 변호사한테 이제 뭐 최소 뭐 그 수임료는 뭐 한 뭐 300에서 막 이렇게 막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마디로 소가보다 더 많게 이제 변호사를 수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좀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 사건 재판 절차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채권자 대위 아까 요건이 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의료기관 쪽 손을 들어준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아가지고 이런 소액 소송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액 사건의 기준은 이제 소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통해서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 공고라는 게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사가 이제 이 소액 소장을 보내주면서 이행 공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 금액을 이제 지급하라라고 이행 공고 결정을 같이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정은 송달 받는 날부터 14일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그 이행 공고를 수용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행 공고 결정이 같이 그 송달이 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기한을 14일 준수를 하셔서 꼭 이의 신청서를 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이런 소액 사건은 조정 절차가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이 판결로 안 가고 중간에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소액 사건인데 왜 이기고 왜 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 소액 사건은.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액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만약에 이게 소액 사건 1심이 2심이 되고 3심이 됐을 때 2심, 3심은 직원이 소송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해당 병원에서 이게 아주 많이 하는 그 시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사가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소액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 향후에 이젠 그 이 소송에 지게 된다면 나중에 계속 이 보험사가 이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뭐 조정 신청을 하든 소송을 하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게 뭐 한 80만 원짜리 소송이라 하더라도 좀 변호사를 좀 그거보다 훨씬 좀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라도 그 소송을 거기서 막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백 개의 소송을 그 양산시킨 처음의 단초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MRI 비급여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뭐 나름 뭐 대응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하여튼 이런 소액 소송이라고 해서 그 대응을 너무 느슨하게 하거나 뭐 쉽게 뭐 이렇게 조정하거나 뭐 아니면은 대응을 안 해서 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게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유형화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소액 소송의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사의 계속적 적자 운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고액 비급여 비용의 발생에 대한 통제 및 견제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최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백내장 시술의 경우에 입원비는 인정 안 되고 이제 통원 진료비만 인정해야 된다, 막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런 비급여 관련해서는 이런 소송들이 제기가 될 거고, 끊임없이 어떤 그 논쟁의 거리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살펴보고, 이런 뭐 학술대회 자리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는 자리가 꾸준히 이제 계속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내용 증명 통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 특정 시술에 대한 비용은 이거 실손보험 안 되니까 너네 주의해, 이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넘는 주사제 투여 중단해라. 그리고 백내장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그 영상 자료 너네 보관해. 그리고 우리가 제출 요구하면은 제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갑상선 고주파 시술의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 관련해서 그 어떤 영상의학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 그 학회랑의 기준이 좀 그 차이가 있는데, 보험사 측에 좀 유리한 학회의 그런 어떤 그 수술 적응증 관련 기준을 그 병원에 보내면서 이 기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르세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측에서 의료기관 측을 자극을 하고 있죠. 자극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사전 예방적인 그 어떤 그 보험사 측의 어떤 움직임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관련 소송은 이제 급증할 겁니다. 급증을 할 거고, 만약에 부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아가지고 소액 다수 소송으로 이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소액 소송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이제 변호협회 자문 변호사단 운영 등 협회 차원에서 이제 대응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이제 뭐 소액 소송이라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소액 재판 절차, 그러니까 크게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문을 받아서 소액 재판에 제기가 됐을 때 그거를 아주 잘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 뭐 1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그 강의를 다 마치겠고요. 만약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 이메일이나 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